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혹시 시장 정점을 찍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론을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대표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90%를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11개 중에 8개 운용사가 코인베이스에 자산을 맡기고 있죠. 자, 코인베이스에 투자한 대주주가 누가 있을까요?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뭐 그나물의 그 밥이 지금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다 투자를 했고 여기에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코인베이스는 같이 간다 보시면 되겠죠. 뭐 비트코인이 4,300개, 뭐 1,500개, 4,600개 엄청난 양의 코인베이스 그 프라임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고 있죠. 보통 이것은 이제 거래소로 가면 보통 매도를 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코인베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코인을 보관하는 그 기관 전용 계좌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매우 큰 호재입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코인이 들어간다. 누군가 사서 쟁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YUSD 이거 이제 페이팔에서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지금 이미 하고 있죠. 근데 3억 개, 그러니까 3억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을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USDE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새로 생겼습니다. 브레반 하워드 디지털이라고 하는 곳과 프랭클린 템플턴, 페이팔,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제미니, 크라켄, 중국계와 미국계 할 것 없이 소위 큰 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사에 투자를 많이 했네요. 자,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했다. 스테이블 코인사가 점점 더 많아진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누군가 그러니까 돈을 계속 찍어서 이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시우스 이미 파산한 대출 업체죠. 근데 채권자들에게 20억 달러, 뭐 우리 돈만 2조 6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분배를 했는데 가만히 이거 읽어보니까요. 암호화폐 코인으로 분배를 합니다. 비트코인 2만 개, 이더리움 30만 개를 포함해서 엄청난 양의 코인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했다. 이거 뭐 코인을 실제로 팔긴 팔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팔 것처럼 떠들어 놓고 채권자에게 지금 코인으로 상환을 합니다. 코인 팔았단 얘기입니까? 안 팔았단 얘기입니까? 안 팔았단 얘기죠. 이런 좀 페이크성 뉴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끝까지 잘 그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죠. 영국 최대 은행 중 하나, 이 제프 캔드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 이제 퇴직연금이 이 코인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렇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요. 그 여러 가지 뭐 401k 같은 미국 내 이제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그 비트코인을 그들의 그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게끔 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실제 뭐 이미 이루어지고 있죠. 더 쉬워지겠죠. 미국에서 이제 SEC가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번은 승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401k 연금 그 투자의 시초는 피델리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지난 2022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을 이미 했었죠. 근데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승인돼서 더 많이 퇴직연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겠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게 들리지만 퇴직연금은요, 보통 투자를 한번 사면요, 20년에서 30년간 팔지를 않습니다. 그게 퇴직연금이죠. 퇴직할 때 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매수만 하죠. 매달 월급 받으면 일정 비율을 뭐 미국의 주식 얼마, 채권 얼마, 근데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왜 미국에는
주식으로 된 백만장자, 한국에는 왜 부동산 백만장자가 많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단도직입적인 이유 하나를 꼽자면 오랫동안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출렁임이 있겠죠. 그때 4848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부자죠. 워런 버핏이요. 그 글로벌 뭐 리치, 뭐 슈퍼 리치의 랭킹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거의 60살 다 돼서부터 뭐 이제 탑 10, 뭐 탑 20 안에 들어갑니다. 그 얘긴즉슨 뭐 투자를 아무리 일찍 뭐 20살부터 했다고 해도 40년간은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고요. 이게 시간이 이제 40년, 50년 가면서 이제 자산이 수직으로 위로 이렇게 꺾일 만큼 급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랫동안 사기만 하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실제 은퇴를 하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죠. 퇴직연금은 30년 이상 사기만 합니다. 이거 보통 파는 경우는요, 이제 뭐 퇴직할 때 외에는 보통은 팔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부동산이었죠. 4848 지금 팔고 싶은데 잘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이게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자산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입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만 그럴까요? 전 세계 연기금,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뭐 한국엔 없기 때문에 미국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었죠. 그것도 많이 사서 아주 큰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연기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장기 우상향 한 거라는 이건 사실 엄청나게 큰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혹시 없다고 하시더라도요. 이제 알트코인으로 좀 성공을 하셔서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기다리셨다가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담겠죠. 근데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포션을 투자에 그 할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뭐 윙클보스 쌍둥이, 뭐 레이 달리오, 일론 머스크, 뭐 폴 트더 존스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닌 이상은요.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삽니다. 그때 최근에 피터 틸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달러 1,300억 원을 비트코인을 샀었고요. 똑같이 1,300억 원을 이더리움을 샀었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의 그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장기 우상향 한다면 둘 다 좀 담고 있으면 좋겠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빌딩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아파트를 주고요. 주식도 뭐 종종 재벌 기업들 물려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물려줄 것이라고 저는 뭐 사실상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강남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게 조금 어려우면 이제 마용성이죠. 저는 비트코인을 강남 아파트라고 하면요. 이더리움은 마용성입니다. 뭐 마포, 용산 괜찮죠. 거기도 괜찮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미래의 초우량 자산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이거 업데이트 했던데 라고 이제 트윗을 남겼습니다. 아크21 쉐어스 돈나머니 회사도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신청서를 업데이트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 신청 예전에 승인 나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11개사, 12개사들이 뭐 거의 뭐 경쟁적으로 SEC와 미팅을 하고요. 그 신청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뭐 4번, 5번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거절할 거면요. 그렇게 미팅을 하고 수정본을 낼 필요가 상식적으로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SEC가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지금 숱하게 미팅을 하고 떠들썩한 보도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SEC 게일리 갠슬러는 예전부터 그 이더리움은 증권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좀 자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중들 눈치채면 안 되니까. 이건 뭐 제 직감입니다. 근거를 이제 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말로는 대중들을 얼마든지 또 속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행동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신청서 업데이트 같은 행적은 속일 수 있을까요? 이건 못 속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될수록 이더리움 관련 ETF 신청서 계속 누군가 업데이트를 한다, 다시 제출한다.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죠. 데리비트라고 하는 뭐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계약. 지금 이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 최대를 이루고 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도박의 판돈이요. 이더리움을 놓고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데 데리비트뿐만 아니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 주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 규모 최대치입니다. 정황상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동일했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 ETF 지금 상승이 아니라 승인에 배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위터에서 재밌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에게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블랙록이 지금 IBIT,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통해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으니까 이거 블랙록이 비트코인 싹 다 사들여가지고 잠재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확산된 결과다. 이게 이제 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블랙록이요. 이미 비트코인 거의 11만 6천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 미국 상장 기업 중에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지금 19만 개 들고 있거든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벌써 12만 개 육박합니다. 뭐 걱정이 뭐 이해가 됩니다. 코인데스크에서 간만에 이런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샘 뱅크먼 이제 곧 형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글 기사로 보시면요. 예상보다 형량이 가벼울 수도 있어. 뭐 이런 기사가 뜬금없이 나옵니다. 예전에 뭐 150년을 뭐 맞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양형 기준은 피해 배상 정도가 반영되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 반등으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배상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소 2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도 가능하다. 재판은 3월 28일로 예정이 돼 있다.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대박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 코인 가격 좀 올라서 채권자들에게 좀 돌려줬다며? 그럼 형량 좀 낮춰줘야지 뭐. 그 채권자들한테 돈 많이 돌려줬대잖아. 지금 코인 가격 올라서 많이 피해 보상했다며.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뭐 이런 더러운 경우가 다 있어. 나 이 시장 사기가 너무 많아. 시장 뜰래.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거 좀 불공정하네. 근데 그만큼 그럼에도 이 거대 자본들이 그러니까 샘 뱅크먼 뒤쪽에 엄청난 자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뛰어든 코인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뛰어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두 부류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뭐 사업이든 투자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비판. 저는요,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돼서 그 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가는 게 투자하는데 저는 좋겠다. 자, 서클 임원이 테러 자금 조달 관련해서 테더를 조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해서 테러 자금 조달 개입과 관련해서 테더를 한번 샅샅이 수사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테더는 뭐 당연히 한마디 하겠죠. 이제 그 여기에 CEO가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된다.
불법 암호화폐 활동에 맞서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미국의 규제 당국이 그 재무부 산하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미국 법인이 아닌 테더에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테더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총 무려 70%를 지금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테더가요. 워낙 압도적인 그 시총을 점유율을 자랑하거든요. USDC 서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20%가 조금 못 됩니다. 서클에 투자한 그 회사가 누굽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여기 사실 중국계 자본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클에서 나 테더 죽이고 싶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점유율 내가 싹 다 가져가고 싶다 하고 공격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검찰이 연방법원의 바이낸스 유죄 판결을 촉구합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법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고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했다. 바이낸스에 대한 벌금은 적절했고 최대 5년간 바이낸스를 모니터링해야겠다. 또 뭐 테러리스트 돈 세탁하는 데 쓰였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테더만 그랬을까요? 바이낸스만 불법 자금 활용이 됐을까요? 코인베이스나 USDC는 완전 무결할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인 시장이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 땅이길래 미국 세력과 중국 세력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냐는 거죠. 엄청난 기회가 코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하의 시장 예측은요, 제가 이제 뭐 나름의 생각이지만 이게 교육의 목적이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제 절대 투자 조언으로는 보시면 안 된다 말씀 먼저 드립니다. 2월 16일 이제 미국에서 연준 5월이나 6월달 금리 인하 안 한다. 그 이유를 PPI가 생각보다 높던데 CPI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어. 이거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준의 의장이 뭐라 하더라. 이사들이 뭐라고 하더라. 금리가 언제 내린대. 언제 뭐 이제 CPI가 어쩌대. 가격이 뭐 올랐대 떨어졌대. 뉴스에 우리가 뉴스를 보셔야죠. 잘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근데 큰 줄기를 보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일희일비하면 아시죠? 결과가 좋지 않았다. 금리 인하 뭐 좋습니다. 지금 3월은 좀 물 건너간 분위기죠. 그러면 다음은 5월, 6월 아닌 8월입니다. 근데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 이때까지 가격 펌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하를 왜 연기할까요? 상식적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좋으니까, 이것 봐라. 금리를 뒤로 밀어도 되는 거죠. 경제가 반대로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겠죠. 최근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세,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룬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5월 23일 바네크라고 하는 곳이 비트코인으로 치면 1월 10일 날 비트코인 ETF 최종 그 ARK 인베스트의 그 ETF 마감일이 1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 11개를 동시에 승인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5월 23일이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 최종 이제 승인 결정일입니다. 이것과 한번 연관을 시켜 볼까요? 비트코인 ETF 작년 6월 비트코인 ETF에 블랙락이 들어왔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죠. 혹시 이더리움 ETF가 이 5월 달까지 알트코인 시즌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 통계적인 것은 저는 무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무조건 맞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비중을 통계에는 저는 좀 둡니다. 과거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1980년도 이후로
경기 침체가 사실 예외가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조금 지나서 1년에서 1년 반 지나서 경기 침체가 100% 왔습니다. 그 시점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FOMC 미팅을 할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결정을 합니다. 3월 20일이 물 건너갔다고 하면 그 다음은 5월 1일, 6월 12일, 8월 31일 현재까지는 이때 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가시권에 있죠. 뭐 일단은 5월 1일과 6월 12일이 순서입니다. 미 연준에서 3월 20일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면 5월이냐 6월이냐가 이제 남겨져 있죠.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연준에서 그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그 연준의 위원들이 우리 금리 인하 뭐 언제 그러니까 이 정도 할 것 같아. 뭐 몇 번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그걸 이제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맞출 확률이요. 50%가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제 위원들이 투표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의견을 수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올해 금리 인하 3번 했다고 작년에 했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금리 인하를 3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달에 4번 찍고 그 다음 달에 6번 찍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점도표 이거 맞출 확률이요. 그냥 동전 뒤집기보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5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이제 승인이 된 다음에 조정을 생각보다 좀 겪었죠. 이때 뭐 또 뭐 하락 가는 거 아니냐. 좀 지루했던 조정세가 꽤 이어졌었습니다. 뉴스의 팔라라고 하는 이벤트 저는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리는 거죠. 이더리움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5월 23일 이더리움 ETF가 거절됐다? 거절되면 시장은 더 크게 떨어지겠죠. 이것 봐라. 이더리움 안 될 줄 알았으면서 이더리움을 필두로 이제 알트코인들 다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이제 제 추측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생각보다 좀 큰 랠리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이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언젠가 할 겁니다. 올해 이거 합니다. 뭐 8월로 가서 하는 한이 있어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이게요. 거절을 하면 폭락이고요. 승인을 해도 조정을 겪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져서 어찌됐건 조정이 어느 매쯤 오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측 1번이죠. 1번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뭐 3월, 4월까지 랠리가 크게 왔다가 5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5월 23일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그 이후에 그럼 5월 말 정도에서 좀 조정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5월 중순일지 뭐 6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랠리가 길어질 수도 있죠. 3월, 4월, 심지어 5월까지 가고요. 5월 23일이 돼서 이더리움 ETF 승인을 하면 좀 그래도 조정을 겪겠죠. 그 전에 생각보다 랠리가 커질 수 있겠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금리 인하를 이제 전후로 해서 보통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왔었는데요. 어찌됐건 큰 조정이 조금 더 뒤에 올 수도 있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3월, 4월 시장 랠리를 한 다음에 5월로 점점 말로 갈수록 좀 조심해야 되지는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예측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못하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유는 이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금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큰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댓글로. 비트코인 2억, 이더리움 2천만 원 되면 판다고 하셨는데 그게 25년이 아니라 24년에 좀 빨리 찾아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파실 건가요? 이제 여쭤보셨거든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가격대, 생각해놨던 가격대 오면 분할 매도를 실행해야죠.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고를 찍고
보통 2주에서 길면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크를요, 비트 찍었다고 알트도 같이 찍을 수도 있지만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하겠죠. 뭐 100%는 안 팔아도 50%는 저는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예기치 않은 폭락이 오면요. 당연히 분할 매수를 실행해야겠죠. 이제 고려를 미리 생각을 했다가 약간 좀 그냥 감정 배제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타이밍보다 저는 어떤 그 기준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17년 때도 그랬고요. 21년 때도 그랬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림, 그 타이밍이요. 이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글로벌 뭐 세력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전후로 좀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 안 맞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거 실천해야겠죠. 이래야 돈을 법니다. 본인의 어떤 기준이요. 좀 확고하게 정하셨다가 세부 실행 계획, 그 가격대가 왔다?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냥 로봇처럼 실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감정을 배제하고 뭐 25년에 판다고 했는데 24년에 이거 좀 심하게 그 급등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본인의 기준을 정하시고 뭐 10%씩 파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좀 걸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건요,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릎에 샀는데 저기 발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럽죠. 짜증나겠죠. 자, 어깨에 판다? 어깨에 팔았는데 머리 끝대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가슴을 칠까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 약간 이런 그 태도와 마인드가 제가 계속 주장하는 어깨에 좀 힘 좀 빼고 하는 투자 아닐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